안녕하세요. 샘패스 임용고시 학원의 김민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생명 나갈 거거든요. 생명 자료만 봐도 지금 기겁을 할 거예요. 그쵸? 양이 많아요. 120 몇 쪽인가 될 건데, 120 아니 160 몇 쪽이죠? 오늘 일틀에 거쳐서 다 나가려고 해요. 왜냐면 사실 어제 제 카톡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가 꽤 좀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데, 이게 늘어진다는 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세히 하려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학도 그랬고, 과학도 지금 물질 영역도 열심히 설명했고, 과학도 보시면 알겠지만 3일에 걸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 물질도.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과학에 힘을 좀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일정에 좀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대부분 좋게 답변이 왔어요. 일단은 과학이랑 수학은 사실 혼자 공부할 때도 시간이 엄청 걸리는 과목인데, 그 과목을 설명을 잘해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이 좀 많았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계획했던 그런 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강론반 오픈할 때 이러 하겠다라는 식으로 일정을 잡았는데, 제가 아팠었던 적도 있었고, 또 이제 수학이나 과학을 하면서 이렇게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좀 강의를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의견도 있었어요. 사실 그거를 지금 제가 많이 좀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과학까지는 지금 제가 처음에 했던 과목이 뭐예요? 그죠? 국사, 수 가야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힘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과목이 뭐죠? 은미체실이에요. 뭐 순서는 좀 다르지만 실과부터 할 거긴 하지만, 여기서 음악과 체육은 조금 힘을 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열심히 할 거고, 나머지 열심히 안 하겠다는 아니지만 그나마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미술과 실과죠. 실과랑 미술을 조금 좀 컴팩트하게 나가고 이제 해서 어떻게든 8월 말이나,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노력이에요.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는 적어도 이 강론반을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론반 끝남과 동시에 이제 모의고사반이 들어갈 텐데, 모의고사반을 사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반은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 모의고사반 보는 것도 아닐 거고, 뭐 이런 강사 모의고사반도 들을 거고, 저 강사 모의고사반도 들을 거야. 물론 모의고사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자기 위치를 좀 파악하고 싶어서 풀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강론반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모의고사반에 저도 이제 몇 회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모의고사반에 힘을 준다기보다는 이제 강론반에 여러분들한테 합격에 이제 가까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이제 강론반에서 꼼꼼하게 강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를 믿고 끝까지 이렇게 강의를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그 의견을 물어본 분들은 제 그 카카오톡 이걸로 뭔가 질문을 오신 분들한테 역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의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예 강의를 듣고 있지만 저한테 아직 질문 같은 거 안 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카톡 이거 추가하셔가지고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 강의나 자료 스타일 같은 것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말 자체도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같이 꼭 합격을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생명은 양이 많지만, 사실 양이 많은 거에 비해서는 조금 초반 3, 4학년 내용이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뒤에 가면 갈수록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내용, 재밌다고 해야 되나? 제가 지금 4학년, 이게 3, 4, 5, 6학년을 보면서 오히려 5, 6학년 부분이 좀 쉬워요. 생명은 좀 약간 인체 부분 같은 부분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부분, 뭐 호흡기관, 순환기관 이런 거 알고 있는 부분이 많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했던 어렴풋이 기억날 만한 그 강낭콩 그 재배하는 그 부분이 4학년에 있거든요.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까다로워요. 외워야 될 게 많아서 오히려 4학년 이쯤이 좀 어렵고, 3학년은 쉬워요. 3학년은 쉽게 확 넘어가고, 4학년이 조금 힘을 주고, 그 다음에 5학년이 좀 힘이 더 줘야 돼. 왜냐면 5학년에는 막 세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곰팡이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영역이 나오고, 또 현미경 쓰는 방법이 나와요, 5학년에. 그러니까 5학년은 조금 어려워. 그리고 6학년은 또 다시 가볍게 볼 수 있는, 약간 과학은 좀 약간 학년이 어려워질수록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학년에 무슨 단원이 있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3, 4학년군 문제가 나와도 엄청 어렵게 나올 수 있고, 5, 6학년군 문제가 나왔는데 엄청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 물질도 배웠잖아요. 제가 우리 물질도 공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5학년군이 훨씬 어렵지 않았냐고 얘기를 했죠. 6학년군의 기체랑 연소와 소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는데, 5학년군에 있는 산과 염기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어렵다라는 느낌이 받았을 거예요.
그것처럼 생명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3학년 생명은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고 제일 포인트는 그냥 배추인나비 그거밖에 없어. 그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1페이지입니다. 동물의 한 살이에요. 한 살이가 뭐예요? 이제 한 사이클이죠. 동물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거, 그것까지 한 사이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추인나비 관찰이 기본입니다. 볼게요.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진도별 일정에 맞추어 배추인나비를 관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돼요. 배추인나비는 일단 뒤에 나오겠지만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그 배추인나비를 관찰하고 뭐 이렇게 알까지 보고 애벌레를 보는 그 과정이 거의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는 말이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새끼나 알을 낳는 동물의 한 살을 지도할 때에는 일반적인 동물의 한 살을 지도하되 학생이 특이한 예를 묻거나 발표할 때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예를 가볍게 언급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동물의 한 살을 지도할 때 무조건 척추동물을 예를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척추동물도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다 보면 뭐 오징어 뭐 이런 것도 무척추동물인데 그런 거 한 살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배울 때가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거 그런 건 가볍게 언급만 하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그 조사를 하거나 모든별 발표를 할 때는 척추동물에 한해서, 그리고 곤충이라면 배추인나비에 한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지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성취 기준 보겠습니다. 10-1 동물의 암수에 따른 특징 동그라미. 특징 여기서는 되게 쉬워요. 생김새예요. 생김새. 생김새를 동물별로 비교해보고 번식 동그라미. 번식은 뭐예요? 생식이죠. 생식 과정에서 암수의 역할이 다양함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다양함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포유류는 암컷이 보통 새끼를 기르죠. 그렇지만 새끼를 낳고 그냥 가는 동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컷이 대신 기르는 그런 동물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양하다. 그리고 새끼를 두고 가는 것이 꼭 무책임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설명 꼭 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따라서 그런 본능인 거지. 이게 뭐 알을 낳고 갔다는 게 무책임해서 갔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라라는 말이 지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체크해 줄게요. 성취 기준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요. 먼저 처음에 탐구할 또 1번 동물의 암수 생김새와 역할을 비교해 봅니다. 이때 보면서 탐구 결과를 볼게요. 1번 보니까 사자와 원앙 같은 경우는 암수가 어떻대요? 쉽게 구별이 된대요. 그런데 밑에 보면 붕어나 무당벌레 같은 경우는 암수가 쉽게 구별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 이유는 당연히 그거죠. 생김새 차이예요. 생김새 차이. 볼까요? 첫 번째 줄 암수의 구별이 쉬운 동물 사자, 원앙, 꿩, 사슴.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뭐야? 밑줄 생김새가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당연히 뭐가? 뭐 크기나 색깔, 무늬 같은 게 암수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동물이 있어요. 그렇죠? 사자 같은 경우는 암컷이 갈기가 없고, 그죠? 수컷이 갈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눈에 띄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암수의 구별이 어려운 동물은 당연히 뭐 때문에? 밑줄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암수의 구별이 없다. 예를 들면 거기 밑에 뭐가 나왔어요? 붕어는 암수가 모두 길쭉한 몸에 지느러미가 똑같이 있고 몸의 색깔도 비슷하다. 물론 구별할 수는 있죠. 자세히 보면. 근데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저게 암컷이네? 수컷이네? 라고 구별할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김새가 너무 비슷해서 어렵다라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알이나 새끼를 돌보는 과정에서 암수가 하는 역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아까 거기 성취 기준 나왔던 부분이죠. 먼저 같이 돌보는 그런 동물이 뭐가 있대요? 꾀꼬리, 뭐 황제 펭귄, 두루미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암컷이나 수컷 혼자서 새끼나 알을 돌보는 동물들은 뭐 사냥, 꺽지, 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예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주의점을 볼게요. 그거 볼게요. 거기 화살표, 거북이나 뻐꾸기 등 알을 낳고 그 장소를 곧바로 떠나거나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알을 돌보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뭐래요? 밑줄 동물의 본능과 관련된 것임을 학생들에게 지도하래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암컷이 낳은 알이나 알에서 부화한 새끼를 수컷이 돌보는 동물에는 뭐가 있대요? 뭐 가시고기, 꺽지, 물자라, 물장군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젖을 먹이는 거. 포유류란 말이 뭐예요? 포유류라는 뜻이 원래 젖을 먹이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젖을 먹이는 포유류의 경우는 주로 암컷이 새끼를 돌보죠. 그리고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번식하는 조류의 경우는 암수가 서로 새끼를 돌보는 경우가 많대요. 펭귄 같은 거 생각해보면 돼요. 펭귄. 펭귄도 새죠. 새. 오해하면 안 돼요. 펭귄 새예요. 그냥 볼게요. 관련 배경 지시 볼게요. 동물의 암수가 필요한 까닭. 거기서 옆에 적어줄게요. 유전적 다양성.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동그라미 칠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동물은 자손을 남기는 과정에서 밑줄 근친교배에 의한 열성균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 밑줄 칠게요. 위에서 지렁이처럼, 사실 지렁이는 어떠냐면 암수의 생식 기관을 한 몸에 갖고 있어. 그러니까 자웅동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낳을 수 있어요. 사실 지렁이 같은 동물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동물조차도 뭐 하는데 짝짓기를 통해서 교미를 한대요. 왜 그러냐면
다른 유전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그게 바로 뭐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에요. 이게 만약에 유전적 다양성이 만약에 개체군이 줄어들어. 이건 생물 2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넓게 살던 동물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인간 때문일 수도 있죠, 그쵸? 아마존에 살던 어떤 새가 있었어. 근데 산림이 파괴돼가지고 요 정도로 살아. 근데 원래 여기 살던 새들은 얘랑도 결혼이랑 하면 그렇지만 교미하고 이랬을 텐데 요 안에 살았을 때는 얘네들밖에 교미가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얘들이 다 죽었던 거야. 예를 들면 죽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얘네들보다 유전적인 다양성이 줄어들었죠, 그쵸? 그래서 점점점 같은 애들,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교미를 하게 되고 다양성이 줄어들었어.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온도가 갑자기 확 줄어들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온도에 대한 민감성이 엄청 강한 애들이야. 그래서 다 죽어버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멸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종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본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생식의 이유가 뭐라고? 이런 유전적 다양성을 기르기 위해서 심지어 본인이 자웅동체, 내가 그냥 쪼개져서 둘로 나눌 수도 있는 애들조차도 뭐한다? 교미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DNA를 계속 뭐 하려고? 다양성이 갖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즉 뭐 안 되려고? 멸종 안 되려고. 그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도 뭐 그런 거 합스부르크 일가가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아는 게 많아서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이거 유럽의 한 되게 귀족 가문이에요. 귀족 가문인데 돈이 엄청 많아요. 돈이 엄청 많았는데 옛날부터 고대로 유럽에 되게 돈이 많은 가문이었어. 근데 이 가문이 뭘 했냐면 이 돈을 지키고 싶은 거야. 자기 돈을 지키고 싶으니까 결혼을 다 자기 사촌 뭐 이렇게 친척들이랑 결혼했던 거야. 그래서 그 합스부르크 가문의 그 초상화를 보면요, 다 주걱턱이에요. 그러니까 열성인 게 계속 유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주걱턱이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뭐 다른 지역 사람들이랑 이렇게 결혼을 했었으면 사라졌을 수도 있는 게 계속 같은 이 돈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렇게 주걱턱이 됐고, 그 다음에 병에 되게 취약해졌어요. 그런 취약해서 일찍 망했죠. 이런 예시도 있어요. 인간도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 당연히 생물도 그렇겠죠. 이런 열성적인 유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친교배를 막는 거예요. 당연히 이유가 그거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근친교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3페이지에 있어요. 척추동물의 특징, 어류, 양서류, 파충류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양서류가 왜 양서류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몰라서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물과 육지, 양쪽 서식지에 다 살 수 있다고 해서 양서류예요. 양서류의 의미가 바로 뭐다?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 산다. 그래서 양쪽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양서류라는 이름을 갖췄다라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보충 자료 보겠습니다. 보충 자료는 사실 여러분들 제가 물질제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에요. 보충 자료라고 타이틀을 다른 것들은 지도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알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넣은 건데, 그리고 배경지식 타이틀을 다른 거는 지도서에 있는 내용이야. 물론 지도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조금 더 덧붙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타이틀 다 보셔야 돼. 방금 어땠어요? 3번 관련 배경지식이라고 나왔던 것들은 어땠어? 이쪽에 나온 거 그거는 지도서에 분명히 있는 내용이야. 지도서에 있는 내용이고, 제가 보충 자료라고 해서 이름을 단 거는 없는 내용이에요. 지도서에 없지만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을 넣은 거야. 뭐 그런 것들은 체크하고 넘어가시는데, 이 생물 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5개가 중심이었어요. 5개가 뭐냐면 개까지가 중심이에요. 개까지. 거기 보면 어때요? 종속, 과목, 강문계란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무슨 뭐 거기 써 있죠. 들고양이 종, 고양이 속, 그 다음에 고양이과, 식용목, 그 다음에 포유강, 척추동물문, 동물개 이런 식으로 원래 5개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에서는요 3역 6개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생물을 분류하는 그런 측면에서 원래 5가지 개로만 분류했어요. 뭐 예를 들어 동물계, 식물계, 원핵 생물계 뭐 이런 식으로 5가지 개로만 분류를 했었는데, 3개가 더 추가됐죠. 역이라는 게 영어로 뭐냐면 도메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도메인이라면 들어본 적 있죠? 뭐에 들어갔어? 어떤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영역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6개로 나누면서 3가지 영역으로 나눴다는 거야. 그 모습이 지금 밑에 있는 3역 6개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2015 개정과 교육과정에는 생물의 분류를 원래 5개로 돼 있었어요. 원래는 5가지, 뭐 식물계, 동물계, 뭐 생물계, 뭐 원색 생물계, 고세균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던 걸 조금 더 세분화하고 위에 하나를 더 추가한 거야. 개 위에 3가지 영역을 넣어놨어요.
그게 바로 3역이라는 건데 거기 나와 있죠. 어떤 역으로 나눴어요? 진정세균역 써있죠. 3페이지에 고세균역, 그 다음에 진핵생물역,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영역 안에 여섯 가지 개가 들어있죠. 어떤 게? 진정세균계, 고세균계, 뭐 이런 식으로 식물계, 동물계, 균계, 원생생물계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생물을 분류한 것 뿐이야. 이거는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물학자들이 자꾸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 조금 더 분류가 더 필요한데? 라고 하면 그런 기준을 세워서 나누는 거야. 우리가 분류가 뭐예요 사실? 어떤 기준을 세워서 나누는 게 바로 분류잖아. 근데 그거를 생물들은 계속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발견되고 있어요. 모르는 생물들이. 그쵸? 심해에서 무슨 물고기가 잡힌다거나 이거 처음 보는 종인데? 라고 하면서 종의 이름을 붙이고 라틴어로 이름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 세분화될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죠. 여러분이 검색만 좀 해보면 이런 생물의 분류는 옛날에 생물학자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늘어난 거야. 늘어나서 지금은 어떤 체계가 왔다고 지금 3역, 6개의 체계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2015 교육과정에는 이걸 반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조금만 체크할게요. 3페이지 밑에 보면 여러분이 뭐 종속과목 강문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거기 원생생물계라는 걸 이거 배울 거예요. 5학년 1학기 때 거기 써 있는 게 보이죠? 저 예시를 볼게요. 밑줄. 원생생물은 식물, 균류, 동물의 정의에 맞지 않은 모든 진핵생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 밑줄 칠게요. 원생생물이 뭐냐라는 거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식물, 균류, 그 다음에 동물의 정의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어. 그런데 식물에도 안 들어가고 동물에도 안 들어가고 균에도 안 들어가. 근데 진핵생물이야. 여기서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을 알아야 되는데 어렵죠? 생투예요, 생투. 근데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 근데 뭐라고 알면 되냐면 거기 이렇게 보면 진정세균계, 고세균계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죠. 보여요? 여기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고 가지가 갈라졌잖아. 3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역은 왼쪽 역은 원핵세포들이에요. 그다음 오른쪽 애들은 진핵세포예요.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핵이 얘는 원시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핵이 원시적인 애라고 보면 돼. 그리고 얘는 세포 안에 핵이 찐이야, 찐. 찐이 뭐냐면 핵막이 있고 DNA가 안에 다 자리 잡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핵이라는 거 있죠. 세포 안에 핵이 얘네들은 찐인데 생각하는 애들이 뭐야? 진핵세포야.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들이 다 정확하게 있고 그런 애들이 진핵세포고 원핵세포는 뭔가 없어. 막 보니까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DNA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흩어져 있고 뭔가 근데 세포의 핵은 같은데 너무 원시적이야. 그런 애들이 뭐냐면 원핵세포예요. 이런 기준으로 나눴어요. 나눈 게 뭐라고? 그래서 진정세균계랑 고세균계야. 근데 거기서 고세균계는 뭐냐면 왜 고세균계냐면 고대에 있었을 만한 세균 같은 애들이야. 왜 그러냐면 그 지구가 되게 오래 여러분 되게 이것만 설명해도 2시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고세균계는 되게 지구 안에 보면 바닷속이라고 다 차가울 것 같지만 바다 밑바닥을 가면 엄청 화산 같은 게 뜨거운 막 그런 뭐죠? 안에서 그런 가스가 올라오는 곳들이 있어. 근데 그런 데도 세포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의 기준에 정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절대 생물이 살 수가 없는데 살고 있어. 근데 옛날 초창기의 지구 있죠. 지구가 제일 처음 생겼을 때 얼마나 뜨거웠을 거야. 바다가 생기기 전이에요. 그럴 때도 생명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살고 있던 애들을 고세균이라고 해요. 그거 오래된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아주 척박한 지구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세포들이야. 세균들이야. 걔네들은 고세균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더 약간 세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세균들을 뭐라고 하냐면 진정세균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구분은 그냥 대충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말했죠. 얘네 둘은 뭐라고? 원핵세포야. 핵이 약간 원시적이야. 근데 이 중에 나중에 핵이 이제 핵 모습을 좀 제대로 갖춘 것들이 뭐야? 진핵세포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균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균, 뭐 버섯이나 그다음 곰팡이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원생생물계라는 애가 애매하다는 거야. 얘네들은 뭐라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데 진핵세포는 맞아. 그 애들을 뭐라고 했다고 다? 그냥 원생생물계라고 개를 나눠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기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물의 분류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4페이지. 이것만 설명해도 한 2시간 한다니까, 여러분. 이래서 안 돼. 강의를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되니까.
4페이지 넘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3학년부터 배우는 6학년 2학기까지 배우는 생명의 단원 분류라고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이제 3학년 1학기와 우리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이제 동물의 한사리와 동물의 생활은 뭐예요? 그 개로 따지면 동물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쵸? 4페이지. 그 다음 이제 4학년 1학기와 4학년 2학기 때 제가 얘기했죠. 뭐 강낭콩 같은 거 한다고. 그 다음에 뿌리 막 이런 거 해요. 그런 거 보면 식물계는 이제 그런 거 4학년은 뭐야? 식물계에 대한 내용이야. 식물계. 그리고 6학년 1학기 때 뭐가 나오냐면 막 꽃, 열매 이런 게 나와요. 꽃, 열매 이런 거니까 당연히 그냥 식물계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그 다음에 6학년 1학기가 식물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울 거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5학년 1학기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배우지 않는, 우리가 지금 되게 흔하게 생각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뭘 보는 거야? 세균, 그다음 균, 그다음 포자, 막 버섯의 포자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언제라고? 5학년 1학기고 이때 현미경 사용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현미경 사용하는 방법도 이때 배워야 되고 하니까 5학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5학년 2학기는 제가 밑에 넣어놨죠. 참고라고 해서 이제 생태계에 대한 내용이야. 생태계에 대한 내용은 되게 가볍게 보면 돼요. 가볍게 생태계 뭐가 있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가 있는데 먹이 사슬이 있고 뭐 먹이 그물이 있어. 그다음에 뭐 소비자가 없으면 안 돼. 분해자가 없으면 뭐 동물의 사체가 썩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내용을 배워요. 그러니까 5학년 2학기는 조금 가볍게 보면 돼요. 생태계의 내용이고 생태계의 내용이고 그다음 6학년 1학기 때 식물의 구조 기능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6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인체의 구조 기능을 배워요. 그리고 자극과 반응을 배우는데 이제 뼈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6학년 때 배우고 안 배워. 중학교 가서 안 배워. 무슨 말이냐면 뭐 이제 근육이나 뼈의 구조 같은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뭘 배우냐면 중학교 때는 이제 그런 호흡기관, 순환기관에서 기관에 대해서 배워요. 조직기관. 중학교 때 배우는데 뼈와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2학기 때 잠깐 땡 배우고 교육과정이 아예 없어. 과학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좀 중요하다고 나와요. 애들한테 뼈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처음 배우지만 앞으로 배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때 구조 같은 것들을 잘 설명해라 라는 말이 6학년 2학기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유의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유의할 점은 뭐냐면 6학년 2학기 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배우는 거야. 막 호흡기관에 대해서 배우고 뼈 이런 구조 같은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설기관 배우고 자극과 반응 공을 던지는 거 뭐야? 눈을 보면 자극을 본 거죠. 그죠? 그리고 내 몸을 피하거나 공을 맞은 거 뭐야? 반응을 한 거야. 그런 것들을 배워. 그게 뭐 때문이냐? 사실 신경계 때문이잖아. 뭐 그런 거에서 자세히 배우진 않지만 우리 몸이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배우는 때인데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6학년 2학기의 중요한 점은 절대 크로스 더 라인 하면 안 돼요. 중학교 내용을 배우면 안 되는 내용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중학교 때 배우거든. 어떤 내용은. 근데 이 내용은 6학년 2학기 때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6학년 2학기에 있고 이런 부분은 6학년 2학기에 없기 때문에 배우면 안 돼라는 부분이 좀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사로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중학교 때 배울 거니까 하지 마. 이 부분은 중학교 때 배울 거니까 하지 마. 이런 부분이 좀 6학년 2학기 때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오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애들한테 더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그리고 여태까지 인체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임용고시에. 만약에 나오면 물론 뭐 예전 임용고시 나온 적이 있겠지만 2013년 이후에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제가 문제를 낸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 문제를 낸다면 중학교 내용을 넣어놓고 설명을 할 거야. 그래놓고 뭐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교사가 이 가르친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서 써봐라.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학생들이 뭘 지금 뭘 알아야 되는지 뭘 몰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쉽게 만들 수 있어.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다른 영역 같은 문제는 내용을 물어볼 수 있지만 이 영역은 생각보다 어떻다고? 생각보다 뭐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학년 2학기는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교육과정 밖이구나. 이건 교육과정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지금 우리 개관만 하는데 지금 꽤 오래 걸렸죠? 한번 볼게요. 5페이지예요. 동물의 한사리 관찰 계획 밑줄 칠게요. 성취 기준. 동물의 한사리 관찰 계획. 여기서는 뭐 한다고? 배추인납이 봅니다. 계획을 세우고 동물을 기르면서 뭘 관찰해? 한사리를 관찰을 해요. 그리고 관찰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배추인납이 관찰 계획 세우기부터 합니다. 탐구활동 2번 밑줄 칠게요. 배추인납의 한사리. 보통 몇 달, 얼마나 한다고 했죠? 한 달 정도 합니다, 이거. 한 달 내내 얘를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어때?
계속 관찰하고 점심시간에 관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써 있어요. 볼게요. 일단 탐구 방법. 배추인나비를 기를 때 필요한 것과 주의할 점을 조사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고요. 배추인나비는 밑줄 십자화과 식물의 알을 낳아요. 십자화과 식물이 뭐냐면 배추나 무나 뭐 케일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케일을 많이 써요. 케일. 조그마니까. 잎을 조심스럽게 잡고 젖히면 잎의 뒷면에 있는 알을 찾을 수가 있대요. 알은 잎의 앞면이나 뭐 줄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유의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육상자 꾸미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거기 세 번째 사육상자 꾸미기 세 번째 그림에 있는 뭘 씌우라고 했죠? 방충망을 씌우는데 거기다 적어 놓을게요. 방충망 씌우는 이유는 기생벌 침입 방지예요. 기생벌이라는 게 이렇게 애벌레나 이런 거 잡아먹는 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침입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방충망을 씌워 놓고, 꼭 기생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른 것들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 방충망을 씌워 놓는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탐구 결과는 거기 주의할 점 밑줄 칠게요. 당연히 알이나 애벌레를 만지지 않고 뭐한데 사육상자 주변에서 모기약을 사용하면 안 돼요. 모기약 사용하면 죽어요. 배추인나비 알 죽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맨 마지막 줄 5페이지 마지막 줄의 밑줄 필요한 곳에 밑줄 분무기가 들어간 까닭은 거기 필요한 곳에 휴지에 물을 뿌려 사육상자의 온 안에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분무기로 케일 잎에 직접 물을 뿌리면 안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케일 잎에 뿌리면 안 돼. 그러니까 물을 바로 직방으로 알한테 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휴지에다가 분무기로 물을 적셔가지고 습도를 조절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6조까지. 우리가 쉬운 것까지 계속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관찰학 계획 세우는 거니까 제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넘어갈게요. 거기 볼게요. 6쪽의 밑에 보면 배추인나비 알을 채집하는 방법,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배추인나비는 배추, 무, 케일, 양배추 등 밑줄, 아까 뭐라고 했죠? 십자화과 식물이라고 했죠? 그런 잎에 알을 낳아요. 그 다음에 배추밭에서 배추인나비가 앉았다가 날아간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알을 찾을 수가 있대요. 그 다음 밑줄, 알을 채집할 때에는 알이 붙어있는 잎을 함께 채집합니다. 그러니까 알만 딱 떼어내는 게 아니라 그 잎을 함께 채집을 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계속 밑줄, 잎이 마르지 않도록 잎자루를 축축한 거즈로 싸서 종이 상자에 넣어온 다음 그 다음에 채집한 알은 냉장고에 있는 야채실에 넣어서 보관을 하래요. 이 부분만 체크할게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 7페이지예요. 탐구활동 3번. 이번에는 이제 알과 애벌레를 관찰하기입니다. 관찰 동그라미. 그래서 알과 애벌레를 관찰하고요. 이때 관찰할 때 거기 주의점 있죠. 1번. 탐구 방법에 있는 주의점 밑줄 칠게요. 알이나 애벌레를 건드리거나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밑줄 칠게요. 그래서 알을 부화를 보겠습니다. 그 교과서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알을 부화는 알을 낳고 이제 5일에서 7일 정도가 되면 이렇게 알이 부화를 합니다. 그 부화하는 장면이 교과서에 그 장면이 나와 있죠. 이렇게 알 속에서 애벌레 움직임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애벌레가 알 껍데기 밖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포인트 뭐냐면 애벌레가 알 껍데기를 갉아먹어요. 그 세 번째 있는 알 껍데기 갉아먹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뒤에 나오니까. 그다음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애벌레의 자람이라고 나와 있죠. 얼마나 자란데요? 15일에서 20일 정도로 이렇게 자라면 얘네들이 이제 나비가 되는 건데, 그 옆에 적어둘게요. 기온이 높아지면 한 살의 기간이 줄어든다. 적어둘게요. 기온이 높아지면 화살표로 되겠죠? 기온 이렇게 되면 한 살이 기간 이런 식으로 체크해 둘게요. 옆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10원짜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크기를 비교를 해놨죠. 요즘 근데 10원짜리 본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쵸? 이왕 비교할 거면 좀 100원짜리 같은 걸 해놓지. 볼게요. 허물을 몇 번 벗냐면 4번 벗어요. 4번. 그것만 체크해 둘게요. 끝에 보면 4번 허물을 벗는다 정도 있죠? 거기 4번에 동그라미 칠게요. 허물을 총 한 4번 벗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밑에 있는 주의점 읽어볼게요. 학생들이 돋보기 동그라미. 돋보기가 뭐죠? 우리 기본 이론반에서 배웠던 거 감각 확장 기구예요. 그렇죠? 오감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구 뭐요? 그런 중에 하나 돋보기. 시각 확장 기구죠. 감각 확장 기구. 돋보기를 이용하여 알을 관찰해도 사실 알이 너무 작아서 알의 생김새를 그리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과학책에 있는 알의 사진이나 세밀화 같은 걸 보고 알의 생김새를 그려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래요. 꼭 돋보기를 통해서만 그릴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체크할게요.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거기 2번 배추인나비를 알벌레를 관찰하고 글과 그림을 나타내 봅시다 라고 해서 그림도 그리고 하죠. 생김새 부분만 체크할게요.
몸 주변에 털이 나 있고 긴 원통 모양이다. 그리고 초록색이고, 그 다음 밑줄. 애벌레의 몸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구분되며, 이게 바로 뭐냐면 곤충의 특징이에요. 곤충의 특징. 머리, 가슴, 배 세 부분.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뭐 가슴발이 세 쌍이 있다. 이 부분 체크할게요. 그 다음 나오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애벌레가 알에서 완전히 기어 나오기까지는 약 10분이 걸린대요. 그 다음 알에서 갓 나온 애벌레는 몸이 거기 동그라미 연한 노란색입니다. 연한 노란색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를 이어놓고 나중에 초록색으로 변해요. 초록색. 그 이유는 뭘까요? 보호색 때문이에요. 보호색. 당연히 케일 잎이나 배추 잎이 다 초록색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한 노란색을 띠다가 본인이 이제 알껍데기 먹잖아요. 알껍데기에 영양분이 들어있어. 그래서 알껍데기를 먹으면 초록색으로 변해요. 그 이유는 바로 보호색 때문이에요. 보호색. 본인을 이렇게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도 읽어볼게요. 애벌레는 알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나온 알껍데기를 갉아먹습니다. 밑줄. 왜냐면 거기 뭐래요? 거기도 밑줄. 알껍데기에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때문도 밑줄 치고요. 플러스 적어볼게요. 플러스 흔적 없애기라고 적어볼게요. 본인의 흔적 없애야 되거든요. 그쵸? 왜 그래?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흔적 없애기 이유 때문이라도 알껍데기를 갉아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알과 애벌레를 관찰해서 이렇게 차이점을 애들이 구분해 놓은 것, 그것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탐구 결과 정리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관련 배경 지식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애벌레가 자신의 몸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고 우리 배추인납 애벌레는 뭐였죠? 보호색으로 본인을 보호를 했죠. 거기 1번에 있죠? 보호색. 1번 보호색. 근데 다른 애벌레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도 한대요. 그거 한 번씩 체크해 볼게요. 의태라는 게 있어요. 의태가 뭐죠? 뭔가 뭘 따라하는 게 의태죠. 그쵸?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보호색과 함께 많은 애벌레가 몸을 나뭇가지나 나뭇잎 모양으로 만들어 천적의 눈을 피한다. 이런 걸 의태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을 알아두셔야 돼요. 의태를 하는 애벌레로는 가지나방 애벌레와 흔히 자벌레라고 하는 게, 자벌레 본 적은 있을 거야.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벌레가 있어요. 그게 자벌레인데 보통 그게 원래 무슨 애벌레냐면 자나방 애벌레예요. 자나방의 애벌레, 자벌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곤충의 이름과 그 방법은 아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배추진나비 보호색, 그 다음에 자벌레, 의태 이런 거는 이렇게 하나씩 매치를 시켜둘게요. 그 다음 세 번째, 냄새 풍기기도 있어. 여러분 뭐 있어? 노린재 기억나? 노린재 알죠? 그거 조금만 만지면 막 엄청 고약한 냄새 나는 거, 조그만한 벌레,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 되는데, 천적이 공격할 때 몸에서 고약한 냄새를 내뿜어 먹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호랑나비 애벌레가 있대요. 이거는 머리에서 냄새가 나면 노란 뿔을 튀어나오게 하여 적을 물리친대요. 그래서 호랑나비 애벌레도 외워둘게요. 냄새 풍기기. 그 다음 네 번째, 독가시로 무장하는 거. 그 다음 노랑쐐기 나방과 같은 애벌레 몸은 독을 지닌 털로 덮여 있대요. 이런 것도 체크해두고, 이렇게 이러한 종류, 특히 독이 있는 종류들은 좀 화려하게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독버섯도 그렇잖아요. 독버섯도 약간 어때? 먹기 좀 그렇게 약간 되게 화려한 것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독이 있는 것들은 항상 어떤 종류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화려한 종류가 많아요. 그것도 체크해둘게요. 독가시 이런 거. 5번, 집짓기도 있대요. 집짓기. 팔랑나비나 주머니 나방 등의 애벌레는 풀잎이나 나뭇잎, 주변 물체 등을 이용하여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숨긴다. 이것도 지키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다. 집 짓기. 팔랑나비 하나 이렇게 예로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왜 예를 하나씩 알아두라고 하냐면 다 알 필요가 없는 게, 분명히 이게 문제가 나온다면 예시를 하나만 들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팔랑나비도 들 거고 주머니 나방도 들어줄 거예요. 이해돼요? 그 문제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만 알고 있어도 얘 뭐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 말은. 하나씩 정도, 대표적인 예시 같은 것만 하나씩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가 풀 수 있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머리가 몇백 기가가도 아니고 다 외울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불안한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대표적인 것만 하나만 알아도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하나 정도만 알아둘게요. 다음 페이지. 이제 9페이지. 배추인납은 다 끝내고 내가 이거 다음 테이크 할 거예요. 쉴 거예요. 볼게요. 배추인납이 뭐 본대요? 번데기와 얼음벌레 밑줄. 번데기와 얼음벌레. 그래서 번데기도 관찰하고 얼음벌레도 관찰합니다. 볼게요. 번데기를 관찰하고 글과 그림을 나타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생김새 볼까요? 마디가 있고 가운데가 볼록하며 양쪽 끝은 뾰족하다. 밑줄 주변의 색깔과 비슷하다. 뭐죠? 보호색이네요. 보호색. 그래서 번데기 상태에서도 얘 뭐한다? 보호색을 씁니다. 그 옆에 설명도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왼쪽에 있는 설명. 거기도 밑줄 칠게요. 번데기의 색깔은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나뭇가지에 붙은 번데기는 뭐래요? 갈색을 띠지만
배춧잎에 붙은 번데기는 연한 초록색이라고 해서 신기하죠, 그렇죠? 이건 좀 되게 자연의 신비인 것 같아. 이렇게 보호색을 번데기 모양에서도 지킨다라는 거죠. 그다음 그 번데기 특징 볼까요? 번데기는 움직이지 않고 먹이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번데기 상태로 며칠 동안 있대? 7일에서 10일 정도 있대요. 그리고 번데기 러블이 보관할 때는 옆에 적어둘게요. 번데기는 냉장 보관해야 됩니다.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려면 10도씨 이하가 돼야 돼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려면 10도씨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적어줄게요.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 지도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은 검색만 좀 해봐도 나와요. 이게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으니까 적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배추잎나비 얼음벌레, 나비죠. 사실 나비야. 나비의 얼음벌레를 관찰하고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해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항상 생김새예요. 여러분, 생김새 밑줄 칠게요. 가슴에는 다리가 세 쌍 붙어 있어요. 그쵸? 가슴에 다리가 세 쌍 붙어 있어. 신기하게도 우리 어땠어요? 애벌레 때도 어땠냐면, 애벌레도 뭐였냐면 가슴에는 가슴발이 세 쌍 있었어. 가슴발이 세 쌍 있었고, 그게 뭐가 된 거야? 다리가 세 쌍 붙어 있는 거야. 어디에? 가슴에. 이게 되시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가 생기냐면 더듬이가 생기고요.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 눈 동그라미 치고, 얘는 나비는 겹눈이에요. 겹눈. 나중에 겹눈과 혼눈 차이가 있는데, 뭐 사실 여러분 뭐 그거 알 필요는 없지만 거미 같은 애들은 다 혼눈이야. 근데 곤충 애들은 겹눈과 혼눈이 있어요. 겹눈은 대부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뭐 혼눈인 경우도 있어.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경우겠죠, 얘네들은. 곤충 같은 경우인데 겹눈이 보통 다 필수적이야, 곤충 입장에서는. 근데 가끔 가다가 겹눈이 없고 혼눈 애들이 있어. 얘네들은 당연히 뭐야? 이 겹눈이 필요 없었던 애들이겠죠. 퇴화된 애들일 거예요. 그런 애들은 무슨 겹눈은 뭐가 좋냐면 약간 혼눈에 비해서 약간 3D로 볼 수 있는 약간 뭐 그런 눈이래요.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곤충의 눈 중에 그렇겠죠. 혼눈보다는 겹눈이 뭔가 조금 더 발달한 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곤충의 눈은 보통 겹눈이고 혼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미류 같은 거는 무조건 혼눈이다 정도만 체크할게요. 아무튼 나비는 겹눈이고요. 이 겹눈이 한 쌍씩 있어요. 그리고 배에는 마디가 있고 길쭉하고, 날개는 당연히 두 쌍이에요. 두 쌍이란 말이 뭐야? 날개가 총 4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두 쌍이라는 거. 그 날개는 하얀색이고 몸통은 날개보다 짙은 색이다. 이 정도 체크할게요. 그 다음 밑에 있는 3번 중에서 크기 변화만 체크할게요. 크기 변화. 나머지 읽어보시고, 처음에 애벌레는 어떻죠? 허물을 벗으면 점점 자라요. 그 부분 밑줄. 몇 번 허물 벗었죠? 4번 벗었어, 4번. 그 다음에 번데기는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 다음에 얼음벌레도 별표 자라지 않습니다. 어른이 됐다고 해서 더 자라는 거 아니야. 끝이야. 제 모양이 끝이야. 나비가 더 커지지 않아요, 점점점. 그러니까 사람처럼, 이게 흔히 애들이 생길 수 있는 5개념이죠. 어른벌레가 됐어. 그렇지만 사람처럼 먹이를 먹다 보면 커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커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곤충 거기서 끝이야. 거기서 물론 뭐 배가 나올 수 있지. 근데 이제 몸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거야. 이해되시죠? 10페이지 넘어갈게. 10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더 생각해 볼까요? 라고 해서 배추잎나비 한 살이는 어때요? 이렇게 알, 애벌레, 번데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얼음벌레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완전 탈바꿈이라고 합니다. 완전 탈바꿈. 옛날에는 이걸 옛날이 아니죠. 사실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완전 변태라고 표현을 해요. 변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보다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탈바꿈이란 말이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 탈바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탈바꿈과 불완전 탈바꿈을 구별하는 거는 번데기의 유무예요. 번데기가 있는 애들은 완전 탈바꿈이고, 번데기가 없다? 그럼 걔네는 불완전 탈바꿈이에요. 뭐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완전 탈바꿈을 하는 예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뭐가 있냐면 배추흰나비가 있고, 뒤에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 사슴벌레가 나와요. 나오고, 불완전 탈바꿈을 하는 예로 뭐가 나오냐면 잠자리가 나와요. 잠자리. 그런 정도.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예시 정도만 알면 충분해요. 그거 말고 그런 동물의, 그런 곤충의 예를 찾아보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데 그걸 여러분 다 외울 거야? 아니야. 시험 문제에서 일부러 여러분이 교과서 나오지 않는 거 꺼내와가지고 이거 무슨 탈바꿈이냐고 알려줄 거야? 아니야. 만약에 그런 예시를 갖고 와도 뭘 보여줄 거냐면 뭐 때문에 뭐 차이가 있다고? 번데기 유무 차이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그걸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교과서 이거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사실 막 검색해보면 뭐 사마귀도 불완전 탈바꿈이고 뭐 메뚜기도 불완전 탈바꿈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걸 여러분 왜 알아야 돼? 교과서 뭐만 알면 된다고 했어? 번데기 유무로만 알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관련 배경 지식에서 이렇게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는 과정, 그 다음에 날개도지 과정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거 되게 곤충 싫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제가 이렇게 사파를 넣으면서도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장면들이 꽤 많아. 막 거미 모양이라던가 나중에 보면 콩벌레, 공벌레 모양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제 교과서 과학책에 나오는 데도 넣었는데 곤충 극혐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이제 빨리빨리 넘기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나방과 나비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11페이지에 있는 거. 근데 대부분 구분할 수 없다고 해요. 얘기가 뭐가 나냐면 나방과 나비는 사실 우리가 뭐 흔히 뭐 나비는 낮에 날고 나방은 밤에 막 이렇게 막 불 옆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거기 차이점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비 11페이지에 나비의 네 번째 줄 밑줄 칠게요. 보통 나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야. 보통 번데기가 될 때 대부분 고치를 만들지 않는데요. 나비들은 누에고치 생각하면 되죠. 그런 고치를 만들지 않는데 나방도 그 누에고치예요. 아시죠? 그거? 누에 나방인 거예요. 누에고치도. 그래서 누에고치를 짓는 건데 아시나? 나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나방은 네 번째 줄 밑줄 칠게요. 밑줄 보면은 번데기가 되기 전에 실을 내어 고치를 짓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번데기 때 조금 고치를 만드냐 안 만드냐 뭐 이런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분이 완벽히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분류학자들도 생물 분류학자들도 구분이 안 된다는데 여러분이 뭐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이 교과서에 나왔던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5개념 바로 잡기 볼게요. 5개념 곤충은 모두 날개가 있다라는 5개념을 그걸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대표적으로 지금 뭘 배웠기 때문에 배추인나비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도하래요? 개미 중 흔히 볼 수 있는 밑줄 일개미 그림을 제시하고 날개가 없지만 개미도 곤충임을 지도하래요. 이거 뭐 한 거죠? 발례 제시했네. 발례 제시. 거기 보이죠? 일개미, 여왕개미 보일 거예요. 일개미는 여러분 암컷이에요. 몰랐죠? 일개미는 보통 암컷이고 숫개미가 따로 있어요. 숫개미는 날개가 있어. 날개가 있지만 걔는 번식할 때만 써. 그러니까 여왕개미랑 이제 그거 교미할 때만 있고 보통 일하는 건 암컷이에요. 일개미들은 암컷이야. 그런데 얘는 날개 뭐가 없다? 여왕개미와 달리 날개가 없다.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 이런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저도 이거 자료 만들면서 막 이것저것 딴짓을 많이 했어. 검색하다가 막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읽다 보면 이렇게 제가 과학과거든요. 그래서 과학 쪽을 좀 재밌어 하니까 여러분한테 뭘 알려줘야 되지? 검색을 하다 보면 그 자료 만드는데 오래 걸렸어요. 참고로 엄청 막 자세하게 뭐 적으려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료의 퀄리티는 좀 나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5번 여러 가지 곤충의 한 살이에요. 거기서 밑에 보면 무슨 모형 썼다고 되어 있죠? 순환학습 모형 썼네요. 순환학습 모형 뭐죠? 개념 도입할 때 많이 쓴다고 했어요. 개념 도입할 때 거기 보이죠?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 거 뭐 탐색, 개념 도입, 개념 적용 이라고 해서 애들은 지금 무슨 개념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야? 완전 탈바꿈과 불완전 탈바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차시예요. 그래서 무슨 모형 적용했다고요? 순환학습 모형 적용했다고. 이런 부분 체크하셔야죠. 그렇죠? 볼게요. 그래서 뭘 비교하냐면 사슴벌레와 잠자리를 비교합니다. 보니까 12쪽 넘어갈게요. 12쪽. 사슴벌레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릴 때 막 장수풍뎅이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그게 사슴벌레 종류인데 사슴벌레 같은 건데 완전 탈바꿈을 합니다. 완전 탈바꿈은 뭐가 있다고 했죠? 번데기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 부분 생각하면 돼요. 거기 보면 그림으로 되어 있죠? 알, 애벌레, 번데기, 그 다음에 거기 수컷, 암컷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번데기 모양을 보면 수컷인지 암컷인지 알 수가 있다고 써 있어요. 마지막 줄에. 그 부분 적어 놓을게요. 번데기 모양 거기 적어보면 번데기가 어떤 모양이냐면 수컷은 집게 모양 큰 턱이 있어요. 번데기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알잖아. 저기 지금 그림을 보면 번데기 그 뭐죠? 사슴벌레의 어른벌레와 그 뭐죠? 어른벌레에서 수컷과 암컷 모양이 어떻게 달라요? 수컷은 막 이렇게 뾰족한 게 뭐냐면 턱이야, 턱. 그게 있고 암컷은 좀 작아요. 턱이. 근데 그게 번데기 때부터 달라요. 봐봐요. 번데기 보면 어때? 수컷 번데기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굽어져 있는 부분이 턱 부분이 번데기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암컷은 좀 작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잠자리 한 살이는 불완전 탈바꿈이죠. 불완전 탈바꿈. 뭐가 없죠? 단계가? 번데기가 없네요. 그쵸? 번데기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13페이지 보면 완전 탈바꿈하는 곤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해서 예시가 나온 게 있죠. 그 예시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대부분 이것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나비, 벌, 파리, 풍뎅이,
나방, 개미, 무당벌레 같은 거. 무당벌레까지는 몰라도 나머지들은 좀 익숙한 벌레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보통 뭐 한다? 완전 탈바꿈을 한다 정도만 알아둘게요. 그 다음 불완전 탈바꿈을 하는 곤충에 뭐가 있을까요? 예시에 나왔던 게 그 메뚜기 종류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불완전 탈바꿈해요. 사마귀, 뭐 방앗개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불완전 탈바꿈하고 노린재도 불완전 탈바꿈 하고요. 뒤에 나오지만 좀 있죠. 좀벌레 그것도 불완전 탈바꿈을 해요. 근데 불완전 탈바꿈은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어. 그거 설명을 할 거예요. 볼게요. 그 다음 관련 배경 지식 보겠습니다. 곤충이라 나와있죠. 곤충은 뭐야? 분류학상, 절지동물문, 곤충강에 속하는 작은 동물을 부르는 말인데 두 번째 줄 밑줄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몸이 나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알 필요가 있냐 싶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새싹의 다리와 두 싹의 날개 및 더디미가 있지만 뭐가 있대요? 날개가 퇴화되어서 없는 곤충도 있대요. 곤충 중에 날개가 퇴화되어 없는 곤충, 아까 일개미 같은 것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분류학상, 곤충을 또 분류를 하는 그 분류학상 뭐가 있냐면 날개가 없는 거는 무시아강이라고 부르고요. 날개가 있는 거는 유시아강이라고 부른대요. 뭐 시아가 날개 그 아자인가 봐요. 저 잘 모르겠어. 한자어니까. 어쨌든 무와 유니까 알겠죠, 그렇죠? 날개가 있고 없고. 그런데 이 유시아강, 즉 날개가 있는 것들은 뭐가 있대? 불완전 탈바꿈을 하는 외시류와 완전 탈바꿈을 하는 내시류로 구분이 된대요. 이런 이름을 제가 알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내시류, 즉 뭐 완전 탈바꿈 하는 애들은 뭐래요? 유충의 모습이 뭐와 다르대? 어른벌레와는 전혀 다르대. 무슨 말이냐? 아까 어땠어? 애벌레랑 나비랑 똑같아요? 엄청 다르죠? 그런데 가끔씩 불완전 탈바꿈 하는 애들은 조금 비슷한 애들이 있어. 특히 좀벌레 같은 거는 똑같아요. 그냥 허물만 벗으면서 커져요. 애벌레랑 성충이랑. 그런데 무조건 번데기 단계가 있는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쉬워요. 번데기 단계가 있는 완전 탈바꿈 애들은 번데기가 왜 있을까? 뭔가 변하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애들이 뭔가 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있어. 그래서 애벌레와 성충, 어른벌레랑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척추가 없어요. 당연히 곤충은 척추가 없고요. 외골격 동그라미. 외골격이라는 여러분 뭐 장수풍뎅이 같은 거 만져보면 어때요? 딱딱하고, 그쵸? 개미도 사실 딱딱한 그런 걸로 되어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 외골격이라고 한대요. 외골격이란 딱딱한 피부로 쌓여 있는데 이는 곤충 안에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준대요. 뭘로 되어 있냐면 외골격의 바깥층은 키틴질, 동그라미 칠게요. 키틴질이나 단백질로 되어 있고, 키틴질 이거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바깥층은 여러분 보면 알잖아. 곤충 보면 되게 반딱반딱한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왁스층이래요. 왁스층. 여러분 곤충 보면 알잖아. 개미도 그렇고 뭐 장수풍뎅이 보면 맨들맨들한 거, 그게 바로 뭐 때문에? 왁스층 때문이래요.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곤충의 탈바꿈이야. 그래서 이렇게 탈바꿈 또는 변태라고 하는데 이런 곤충의 탈바꿈에는 완전 탈바꿈과 불완전 탈바꿈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완전 탈바꿈은 뭐가 있대? 거기 밑줄 번데기 단계를 거치는 것. 번데기 단계를 거치는 걸 뭐라고 한다? 완전 탈바꿈. 그 다음 불완전 탈바꿈은 번데기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이런 불완전 탈바꿈의 일종으로 무탈바꿈, 그 다음에 전탈바꿈, 점탈바꿈, 신탈바꿈이 있는데 사실 이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좀 알아둘게요. 무탈바꿈은 탈바꿈 중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뭔 말이야? 어른벌레와 애벌레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시로 뭐가 나와있죠? 좀벌레가 나와있죠. 좀벌레. 옆에 적어둘게요. 허물 벗기를 통해 크기만 달라짐. 그래서 무탈바꿈이에요. 무탈바꿈.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계속 교과서에 나왔던 번데기가 없는 탈바꿈 애들이 뭐냐면 점탈바꿈이에요. 불완전 탈바꿈 중에서도 무슨 탈바꿈이라고요? 점탈바꿈. 나머지 애들, 즉 전탈바꿈과 신탈바꿈이 궁금한 사람들은 검색해 보세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 정도만 알아둬도 충분히 많이 아는 거예요. 불완전 탈바꿈 중에서도 뭐 무탈바꿈이 있고 잠자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점탈바꿈이라. 얘네들이 번데기가 없는 애들이 뭐라고 한다? 점탈바꿈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체크해도 시험 문제에서 뭐 그거 지금 저거 신탈바꿈이 뭔지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봐. 여러분이 이럴 때는 꼭 거꾸로 생각해보면 돼. 여러분이 교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내겠어요? 이 사실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보는 눈 키워야 돼. 강사의 입장에서도 안 나올 것 같아 했는데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그런 부분이 나온다? 내가 말했잖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다? 대부분 틀려요. 왜? 뭐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 그리고 대부분 강사들도 강조를 안 했을 거야. 근데 내가 우연히 특이하게 봐서 난 궁금했어.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야. 신탈바꿈이 뭐지?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 사람은 그 문제를 맞췄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손에 꼽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런 문제를 맞출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그쵸? 이 문제는 뭐라고? 수능처럼 100점 만점에서 내가 95점 이상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맞는 건 다 맞고 우연히 이런 것들 내가 궁금했는데 찾아본 게 나중에 아니면 막 시험 전에 몇 번 훑어봤는데 딱 기억났던 거 그런 것들 나와서 더 맞으면 운이 좋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뭘 하라고? 남들이 다 아는 거, 남들이 다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서울이든 어디든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교수님 왜 이렇게 4개를 얘기해놓고 2개만 예시를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은 거야. 사실 이것도 많다고 봐요, 나는. 저는 이 과학, 생명에서 이렇게 126페이지, 160 몇 쪽을 하는 것 자체도 솔직히 많다고 보지만 어쨌든 조금 과학은 뭐가 중요하냐면 과학은 특히나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과목보다도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개념을 몰라버리면 정말 풀지도 못할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과학은 실험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실험을 다 넣은 것 뿐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이 제 과학 그 자료만 보면 실험은 다 본 거야. 과학책에 나오는 모든 실험을 다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과학을 다 하고 나면. 그러면 이거 밖에서 실험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물론 거기서 지금 교과서 지도서의 뒷면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넣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100% 넣어놓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죠? 당연하죠. 모든 지도서에 모든 내용을 다 넣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웬만한 건 다 넣으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제가 심지어 보충 자료라까지 하면서 여러분이 더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을 더 넣어놨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과학은 지도서 원본까지 엄청 뒤져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것만으로 충분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14쪽. 곤충과 거미의 구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체크해 놓을게요. 거미류와 곤충류의 구분을 합니다. 보통 거미류는 머리, 가슴과 배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곤충류는 머리, 가슴, 배로 세 부분 구분이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미류는 총 8가지 다리가 있죠. 그래서 4쌍 다리가 있고 곤충은 3쌍. 그 다음에 거미류는 날개가 없습니다. 뭘 생각하면 되냐고 거기 써있잖아. 거미, 전갈, 진드기 생각하면 돼요. 걔네들 날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곤충들은 보통 2쌍이에요. 보통. 꼭 2쌍은 아니고 보통 2쌍. 그 다음에 거미류는 더듬이가 없어요. 근데 거미 같은 경우는 더듬이 다리라는 게 있어. 거미 같은 경우는 다 있는 것도 아니야. 거미류라고 다 있는 것도 아니지만 거미는 더듬이 다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다른 건 없는 경우도 많아. 정갈 같은 거나. 그 다음에 곤충류는 더듬이가 한 쌍이 있어요. 곤충은. 그 다음에 거미류 아까 제가 얘기했죠? 눈은 혼눈이고 그 다음에 곤충류는 겹눈이거나 혼눈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곤충이 아닌 것이라고 나와서 거기 써있죠? 거미, 진드기, 공벌레, 진해, 개, 전갈 모두 절지동물이에요. 절지동물 안에 속하지만 곤충도 절지동물입니다. 곤충도 절지동물 안에 속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종속, 과목, 강문, 괴로 봤을 때 절지동물 문에 절지동물 문에 속해요. 어디죠? 종속, 과목, 강문 여기까지 와야 돼. 절지동물 문까지 속하지만 이 밑에가 다 다른 거야. 그렇죠? 분류했을 때. 그래서 거미랑 진드기는 거미류고요. 근데 공벌레는 갑각류예요. 몰랐죠? 공벌레가 여러분 뭔지 아냐면 그거 서있잖아. 모습 많이 봤을 거야. 그 쥐며느리라고 많이 하죠. 이렇게 운동장 같은 거 가면 톡 만지면 이렇게 공 모양으로 막 숨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공벌레인데 걔네들은 곤충류가 아니라 갑각류예요. 갑각류. 그러니까 새우 같은 애들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진해는 다지류예요. 다지류. 다리가 많이 있는 애들. 진해 같은 애들 막 돈벌레 같은 거 있죠? 다 다지류고 그 다음에 개는 당연히 갑각류죠. 그 다음에 전갈은 거미류예요. 뭐 이런 걸 여러분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말해준 거야. 다시 한번 거미랑 진드기는 거미류, 그 다음에 공벌레는 갑각류, 그 다음에 진해는 다지류, 개는 갑각류, 그 다음에 전갈은 거미류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들 모두 곤충과 비슷하지만 이렇게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곤충이랑 곤충이 아닌 걸 구분하려면 뭐라고 하면 뭘로 기준을 세우면 되냐면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은 아니냐 안 나뉘냐로 보면 제일 쉬워요. 그렇죠? 곤충인 애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은 구분돼야 돼. 그러면 걔네는 곤충이야. 안 된 애들은 다 그냥 곤충이
아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새쌍이 아니군. 그러면 곤충이 아니라고 한대요. 그 부분 중요하죠. 그렇죠? 걔네들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 곤충인가 곤충이 아닌 건가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머리가 센 배 새쌍. 그 다음에 다리가 새쌍. 이렇게. 그 다음 여러 가지 종문에 한 살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배추인나비와 사슴벌레 묶어서 완탈. 저기 완탈. 완탈이 뭐예요? 완전 탈바꿈. 그쵸? 그 다음에 잠자리 뭐예요? 불안탈이죠. 불안탈. 불완전 탈바꿈. 적어 놓을게요. 좀 힘들어서 끊었다가 갈게요.